비트코인이 중요한 가격 구간을 다시 이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흔들 만한 데이터들도 계속 쌓이고 있죠. 이미 매수한 분들과 앞으로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 댄입니다. 오늘 저희 어디 가나요? 저는 매일경제 갔다 올 거예요. 저희 뭔가 맞춰 입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옷 느낌이 비슷하죠. 뭔가 반갑습니다. 오늘 또 회식이니까. 네, 즐겨볼게요. 네. 자, 지난 시간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중한 대응을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분명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물 시장 거래량을 콕 집어주시면서 여전히 확인 구간이다. 이제 연속성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더 안 좋아졌어요. 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아졌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 거고,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가격도 지금 위태위태 한 자리다. 근데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어서 네. 이거 오늘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격과 수급까지 다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크로 이슈 먼저 살펴볼게요. 간밤에 클라우드 빅3의 호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세 곳인데요. 주가는 실적과 좀 별개로 움직였어요. 종목별 엇갈림도 있었는데 알파벳의 경우에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급증으로 성장세가 확인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이 막대한 투자 대비 기대를 충족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FOMC도 있었어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는데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스탠스는 좀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직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다 보니까 금리를 당장 내릴 정도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으로 강하게 가기도 부담스럽다. 즉 데이터를 더 보겠다. 신중한 입장인 거죠. 결론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기는 했는데 향후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사람은 8명, 4명 반대표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반대는 사실 199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내부 균열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요. 다음 의장으로 거의 확실시된 케빈 허씨는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의장이 되더라도 곧바로 강한 인하를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FOMC 위원 다수가 그를 따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파월 의장이 임기 종료 뒤에도 연준 이사로 남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러시아의 급격한 완화 스탠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은 금리 불확실성도 그렇고 뭐 물가 부분 뭐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시장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할지 좀 궁금해요.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왜냐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쵸. 유동성이 있냐 없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5일 날 비트코인 폭락한 게 바이낸스의 유동성의 문제로 부재로 폭락한 거였고 그때와 지금 결국 금리 환경이라던가 네. 뭐 연준의 스탠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둘기파적이지도 않고 매파적이지도 않고 그냥 중립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레벨이 계속 높기 때문에 물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들이 다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이제 가격은 반영이 전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몽둥이 찜질을 당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위험자산 중에서도 코인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또 쭉 풀어드릴 테니까 그럼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렛츠고. 렛츠고.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일단 작년 10월부터 이어졌던 요 하락 파동에 지금 되돌림 레벨을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0.236 레벨을 지지하고 좀 횡보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 0.236 레벨을 가격을 훼손했어요. 훼손.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내려갔다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훼손을 한 거예요. 하방이 크게 열렸었다가 말아 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양봉으로 전환되지도 않았고 그냥 음봉으로 날봉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윗꼬리도 길거든요.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랫꼬리도 짧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우리가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고 추세가 하락되기 전에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해요. 자, 그런데 그 레벨이 0.236이다. 작년 10월 5일부터 이어졌던 하락 파동의 가장 중요했던 레벨이 하락 파동의 0.236 레벨인데 다시 하방 이탈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 좀 땡겨서
이어서 보면은 일단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요 추세를 이었을 때 이런 추세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 추세는 이탈이 나왔고 리테스트까지 나왔어요. 리테스트. 그러니까 올라오는 척 한 다음에 다시 하락한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리테스트 숏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잠깐 반등 나올 때 시장을 좀 위로 보는 것보다는 하방이 열렸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좀 공략하자라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이제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다 이제 최근에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좀 많이 본 상태인데, 그럼 지금 수익을 봤으니까 그럼 이 관점이 폐기됐냐? 아니에요. 자, 4시간 봉을 보시면 고점 2개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제 하락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고점 2개만 나오고 저점이 2개만 나오더라고요.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 이 채널은 쉽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낮아요. 우리가 보통 추세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모든 차트는 보통 상승했던 파동의 1대1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대칭이론이라고 하는데 1대1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이 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강한 모멘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있는 게 아니면 당분간은 조금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월 6일부터 시작된 상승 채널인데 상승 채널은 아직 이탈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또 확대해서 보시면은 상승 채널의 미들라인을 재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반등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걸 상승 장악하는 게 아니라면 하방까지 열려있다고 보통 우린 봐요. 채널 하방까지. 그런데 이미 여러 번 테스트를 했잖아요. 채널 하단을. 최근에는 이탈까지 나온 다음에 말을 올렸고요. 결국에는 요 한파동 결국 지저항 리스크로 인한 움직임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지저항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카더라 통신으로 인한 변동성만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은 되게 지쳐 있어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온체인 데이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체인 데이터 또한 시장의 약세를 시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핵심 가격으로 볼 자리가 지금 속도가 중요해요. 빨리 말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 저점 부근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 우리가 2월 6일날 봤던 여기를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60K 이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하락폭으로 본다면 한 20-30%가 또 하락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조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상승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했던 이유입니다. 자, 결국 이 관점이 폐기되는 관점은 다시 말하지만 장대 양봉으로 이 가격 구간, 윗꼬리 가격 구간을 돌파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이 구간을 더블 탑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매물대가 또 하나 존재해요. 화살표 보면은 여기가 지지가 됐던 구간, 그리고 저항이 됐던 구간들이거든요. 저항, 지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SR 플립이라고 그래요. 여러 지지와 저항이 바뀐, 손바뀐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급락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236 그리고 상승 채널의 미들라인을 이미 이탈했고요. 그리고 하락 채널이 지금 형성이 됐고 고점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관점을 폐기할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다음으로 봐야 될 가격 구간은 여기 74K 여기에 이탈 나오게 되면 저는 높은 확률로 전 저점 깨러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리테스트 숏 전략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하방을 열어두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유념해 두시고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하락을 하더라도 데니님께서는 그 숏 전략을 계속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회원분들은 계속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은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또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시고 급락할 수 있는 그 가격 구간도 우리 유튜브로 보시면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온체인 데이터 바로 갈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거래소 고래 비율입니다. 고래가 뿌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고래가 움직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거래소에 일단 입금을 하게 되는 거는 안 좋은 행위라고 해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그러니까 입금을 한다. 즉 매도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소 비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이. 이 말은 즉슨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고래들의 비율이 말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죠? 거래량과 수요죠.
근데 그 거래량과 수요 자체가 지금 약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적인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위로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고래들의 거래량 자체가 올라갔을 때 항상 가격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릴 때 항상 현물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 파생 거래소의 이제 넷플로우를 좀 봐야 된다.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보는 현물 거래소인데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고래들이 가격이 올라갈 때 차익 실현, 즉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입금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도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생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선물이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높은 변동성을 좀 케어하고자 막고자 담보금을 채우거나 하는 행위가 좀 많긴 한데 현물 거래소는 매도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매도 압력은 계속 올라가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 큰 물량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량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출금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은 좀 끝나 보인다라고 합리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파생 거래소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에 현물 거래소에서는 물량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파생 거래소에서 물량 들어오는 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까 말했죠.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담보를 채우기 위해서 청산을 피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매도를 하기 위함.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담보를 채우기 위한다라는 거는요. 변동성을 미리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건 당연히 가격이 부정적이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자체가 지금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현물은 조금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긴 한데 이번엔 파생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이제 미결제 약정을 볼 건데요. 결국에는 시장에 수요가 있니 없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미결제 약정, 즉 결제가 아직 안 된, 청산이 안 된 물량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을 때 미결제 약정이 좀 올라가주면 좋아요.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정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비율, 시장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하고 있니를 봤을 때 물론 레버리지 비율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거죠.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피크 아웃이니? 라고 봤을 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 줘야 돼요. 근데 아직 고점에서 버티고 있고 레버리지도 되게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 받쳐주는 수요 자체가 없다. 근데 현물은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파생이 다시 더 크게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현물 거래소의 물량은 좀 부족해지고 있고 파생시장의 물량은 채워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변동성이 더 극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라고 해주신 점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사실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익 전략을 짜주고 계세요. 그래서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댓글창을 보면 언제 상승하냐, 도대체 상승은 언제 올까,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꼭 상승만 바라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 상승은 결국 아까 이제 서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 돌아서야 돼요. 지금은 정책이 돌아서야 유동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시기로 말씀드리면 한 5월부터 한 7월까지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챙겨가시고 꼭 시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수익 전략은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부분인데 저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앞서 매크로 이슈를 말씀드렸을 때 진짜 불확실성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또 체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 코인 시장에서 결국 봐야 될 건 차트, 가격인지 온체인인지 딱 정해주시죠. 정리해드리면 당연히 가격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요. 결국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것처럼 본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급 자체라는 거는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그 연료, 즉 시장의 본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지금까지 분석했던 저의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런 분석들은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틀리려고 한다,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수급은 매크로 이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급을 보는 게 제일 좋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상승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수급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또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매크로 이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익혀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 계속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소통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